다들 조용히 해야 해. 여기만 넘어가면 끝이야. 총성이 새벽 안개를 찢었습니다. 박철민은 노를 잡은 손에 더 힘을 주었고 압록강 한가운데를 떠가는 작은 고무보트 위에서 아내가 두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북한 쪽 강변에서 또 한 발이 날아왔고 물보라가 보트 옆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21살 아들 성진이가 아버지 옆에서 노를 잡았고 18살 딸 미양이는 어머니 품에서 비명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철민은 이를 악물었고 중국 쪽 강변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총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위성 대자 20해 동안 체제의 칼날을 휘두르던 남자가 지금 그 칼날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평양 중심부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가족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17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자신의 가족을 정치범 수용소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왜 그날 밤 술잔을 더 비웠는지, 왜 그 말을 입 밖에 냈는지, 철민은 노를 저으면서도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보트가 마침내 중국 땅에 닿았을 때 철민의 온몸은 땀과 강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뒤를 돌아보니 북한 땅이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무엇이 이 가족을 죽음의 강 한가운데로 내몰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은 여느 회식 자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동강변의 고급 식당, 창밖으로 주최 사상탑의 붉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고 국가보위성 간부들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54살 대좌 계급장을 단지 5년째였고 이 자리에 모인 동료들 대부분이 그와 비슷한 나이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대좌,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옆자리 김 참사장이 술잔을 채워주었고 철민은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동지들과 함께하니 좋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고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던 대화들이 술 기운을 타고 점점 편해졌고 누군가 농담을 던지면 모두가 크게 웃었습니다. 철민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테이블 저편에서 박 소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수령님 공개 활동이 좀 뜸하지 않습니까? 순간 테이블 위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을 화제거리였지만 오늘은 술이 깊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작년보다 확실히. 철민은 술잔을 한 번 더 비우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당뇨에 심장까지 안 좋으시다는데 건강이 많이 염려됩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철민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고 테이블 위 술잔들이 움직임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리 부참사가 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그보다 다음 주 체육대회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리는 다시 어색한 웃음과 함께 이어졌지만 철민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었다 내려놓았고 테이블 끝자리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참사 김영철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오늘도 거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만 조금씩 마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철민은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김영철의 눈빛이 자신을 스쳐 지나갔을 때의 그 차가움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에 그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 철민은 차 안에서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하필 건강 이야기를 꺼냈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내 윤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회식이었어요? 그렇소. 동료들과 저녁을 먹었소. 철민은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윤희가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소. 하지만 그날 밤 철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야경이 보였고 저 불빛 하나하나가 감시의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그 술자리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철민의 악몽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 철민이 국가보위성 건물에 들어섰을 때 복도의 공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고 지나가는 동료들의 표정에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철민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참사장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던 사람이었고 20년 가까이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철민은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고 옆자리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김 참사장은 어디 갔습니까? 동료는 고개를 가로저었고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출근 안 했습니다. 연락은 되었습니까?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철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이부에서 연락 없이 결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것도 김 참사장 같은 고참 간부가 그랬다는 것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이었고 철민이 그 말을 했을 때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철민은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면서도 자꾸 김 참사장의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고 점심시간이 되자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참사장 집에도 아무도 없대. 가족들까지 다 사라졌다는데? 철민은 식당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평양 시내가 평화롭게 보였지만 철민의 머릿속은 온통 그날 저녁 술자리 생각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보이부 정치국 직원 2명이 사무실을 지나갔습니다. 김 참사장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고 무언가를 가져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침묵 속에서 서류를 챙겨나갔을 뿐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철민은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 윤희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윤희가 남편의 얼굴을 살폈고 철민은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입가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소.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소. 걱정 마시오. 하지만 그날 밤도 철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김 참사장이 사라진 것이 정말 자신의 그 말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보이부에서 20해를 일한 철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김 참사장에 대한 소문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철민도 애써 평소처럼 일했고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또다시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박 소자의 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술자리에서 처음 수령님의 공개 활동이 뜸하다고 말을 꺼냈던 사람이었고 철민보다 먼저 조심스럽게 그 화제를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 소자도 출근 안 했습니까? 철민이 동료에게 물었을 때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네,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가족까지 함께 사라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부인과 두 자녀, 심지어 늙은 어머니까지 모두 자취를 감췄다는 이야기가 복도를 떠돌았습니다. 보이성 건물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수다스럽던 직원들도 입을 꾹 다물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눈길만 주고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식당은 조용했고 모두가 밥만 빨리 먹고 자리를 떴습니다. 누구도 오래 앉아있지 않았고 누구도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을 틀었고 두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았지만 머릿속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거울을 봤을 때 거기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54살 대좌 계급장, 20해의 경력.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거울 속 남자는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복도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치국 직원들이 이번에는 박 소자의 자리로 갔고 역시 서랍을 뒤져 서류들을 가져갔습니다. 철민은 자기 책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고 손에 든 볼펜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퇴근길 철민은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어야 하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숨을 쉬어야 하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동료들이 하나둘 건물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고 모두가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윤희가 현관에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차 안에서 좀 있었소. 무슨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희가 옆에 앉았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이상해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업무가 좀 많아서 그렇소. 하지만 윤희는 남편을 20년 넘게 지켜본 사람이었고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야경이 보였고 주체 사상탑의 붉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감시의 눈처럼 느껴졌고 저 건물 하나하나 속에 자신과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김 참사장, 박 소자, 그날 저녁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철민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새벽이 될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침대 옆 휴대전화가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철민은 깊은 잠에서 깬 것이 아니라 얕은 선잠에서 깼기에 즉시 화면을 봤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차장이었습니다. 이미 은퇴해서 당 간부로 자리를 옮긴 과거 상관이었고 평소 연락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철민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고 자신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대자, 나일세. 지금 혼자인가? 리 차장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고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차장님. 혼자입니다. 자네, 요즘 조심해야 할 걸세. 그 말에 철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발코니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에서 자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야. 조심하게.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뚜아는 신호음만 귓가에 남았고 철민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전화가 무겁게 느껴졌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위에서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것, 그것은 곧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의미였고 언제든 끌려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철민은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새벽 평양은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발코니 문이 열렸고 윤희가 나왔습니다. 누구예요, 새벽에? 잠옷 차림의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을 받고 철민은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업무 관련 연락이었어. 새벽 4시에요? 무슨 업무가 이런 시간에? 급한 일이었어. 다시 들어가서 주무시오. 윤희는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를 알아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의 등을 쓰다듬고 안으로 들어갔고 철민은 혼자 새벽 공기 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길은 평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동료들의 시선이 감시하는 눈빛처럼 느껴졌고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이 신문실의 정적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소리까지도 모두 위협적으로 들렸고 철민은 자기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등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줄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르겠고 내용이 하나도 머릿속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겨우 오전 9시 30분이었고 점심시간까지 아직 3시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11시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2사람이 들어왔고 철민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봤습니다. 보이부 조사과 직원들이었습니다. 검은색 인민복을 입었고 표정 없는 얼굴로 철민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박철민 대좌 동지. 앞선 사람이 말했고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며칠 전 회식 자리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 말에 철민의 가슴 속으로 얼음장 같은 것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회식 자리, 그날 저녁, 술자리에서 나온 그 말들, 결국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식적인 조사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조사라는 말, 하지만 철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부에서 형식적인 조사란 없다는 것을, 모든 조사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고 과정은 그저 절차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시간 되십니까? 철민이 물었고 조사과 직원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조사과 사무실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2사람이 나갔고 사무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슬쩍슬쩍 철민을 쳐다봤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고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철민은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갔고 개인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만 가슴이 답답했고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보이부에서 20회를 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조사했고 수많은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고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이 지금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 3시 철민은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을 넣어 뒤쪽을 더듬었고 숨겨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에 손때가 묻어 있었고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연락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고 첫 장에 적힌 이름을 봤습니다. 최성호 대위 국경경비대 소속 10년 전 철민이 억울한 누명에서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 대위는 상부의 명령으로 무고한 민간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철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철민이 증거 조작을 막아줬고 그 민간인은 풀려났습니다. 최 대위는 그때부터 철민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었습니다. 철민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고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고 3번째 신호 끝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 대위 나일세. 박철민이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조심스러웠고 주변을 경계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네를 만나야겠네. 급한 일이요. 언제 어디서 뵙겠습니까? 오늘 저녁 6시 대동강 체육관 뒤편 주차장에서 보세. 알겠습니다, 대장님. 전화를 끊고 철민은 수첩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지 않은 것 같았고 모두 각자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고 트램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철민에게는 모든 것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철민은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분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초침 소리가 귓가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 30분 철민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먼저 퇴근하십니까? 동료 하나가 물었고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 업무가 있어서 먼저 나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54살 주름이 깊어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녁 6시 대동강 체육관 뒤편 주차장에 철민의 차가 들어섰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군용 지프 한 대가 서 있었고 운전석에 최성호 대위가 앉아 있었습니다. 철민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없었고 체육관에서 훈련을 마친 선수들이 멀리서 나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 대위의 차 조수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대장님, 오랜만입니다. 최성호는 38살 국경경비대에서 1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고 손에 쥔 핸들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자네 때문에 위험에 빠뜨려서 미안하네. 철민이 말했고 최 대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철민은 잠시 망설였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공경에 처했네. 며칠 안에 끌려갈 것 같아. 최 대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보이부에서 일하시는 분이 끌려간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술자리에서 실언을 했네. 수령님 건강에 대해 말했어.
이미 2명이 사라졌고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네. 최성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도 체제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었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대좌님께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네. 하지만 만약 내가 연락하면 움직여야 할 수도 있어. 준비만 해주게. 최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철민은 차에서 내렸고 최 대위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쳤을 때 말없는 약속이 오갔습니다. 자기 차로 돌아온 철민은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양 시내를 지나가는 동안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고 사람들이 퇴근길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철민에게는 모든 것이 마지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7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윤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윤희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고 철민은 가방을 내려놓고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오늘 성진이 학교에 보이부 사람들이 왔대요. 그 말에 철민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성진, 21살 아들,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 3학년,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한 아들에게까지 손이 뻗친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사상 검열이랍시고 성진이를 따로 불렀대요. 아버지의 평소 언행에 대해 물어봤다고 합니다. 철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고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성진이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대요. 아버지는 집에서 업무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성진이가 들어왔고 뒤따라 미양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미양이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들어서자마자 아버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미양이가 달려와 철민의 품에 안겼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18살 딸, 제1중학교 6학년, 아직 어린아이 같은 딸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철민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미양아, 무슨 일이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교무실에 가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양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에 대해 물어봤어요. 집에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밤에 누구랑 통화하시는지, 요즘 이상한 행동하시는 건 없는지. 철민은 딸을 꽉 안았습니다. 작고 떨리는 몸이 품 안에서 느껴졌고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성진이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없었지만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21살 아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한 남자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철민은 딸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네 식구가 거실에 모여 섰고 창밖으로 평양의 저녁 불빛이 보였습니다. 앉으시오. 이야기를 해야겠소. 모두가 소파에 앉았고 철민은 지난 며칠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실언, 사라진 동료들, 새벽의 경고 전화, 오늘 받은 조사 통보,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까지 손이 뻗친 것. 윤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고 미양이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진이만 표정 없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보이부에서 가족 조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지 당신들도 알 거요. 철민이 말했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요덕이나 화성, 그곳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진이가 물었고 철민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다음 말을 꺼내는 것이 두려웠고 한번 입 밖에 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최악의 경우라는 게 무엇입니까?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철민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것을 말하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곧 탈북을 의미했고 체제에 대한 최대의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생존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미양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내일 조사를 받아보고 상황을 판단하겠다.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철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고 옆에서 윤희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윤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되든 우리 함께 합시다. 떨어지지 맙시다. 그럴 거요. 우리는 함께 갈 거요. 철민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고 그 손의 온기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철민은 조용히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최성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해주게. 언제든 움직일 수 있도록.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님. 철민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평양의 야경을 봤습니다. 20년을 살아온 도시였고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도시는 감옥이 되었고 저 불빛 하나하나가 감시의 눈이 되었습니다.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그대로 끌려갈까? 철민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가족만은 지켜야 한다는 것, 아내와 아들과 딸을 수용소로 보낼 수는 없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철민이 보이성 건물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고 눈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을 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대좌, 부장실로 오게. 리 부장의 목소리였고 평소와 달리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부장실까지 가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바닥에 닿았습니다. 부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리 부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표정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일한 상관이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낯선 사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앉게. 철민은 의자에 앉았고 심장이 목까지 뛰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부장은 책상 위의 서류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대좌, 자네와 오래 일했네. 그렇습니다, 부장님. 좋은 간부였어. 성실했고 업무 능력도 뛰어났지.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철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좋은 간부였어. 이미 끝난 사람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네. 리 부장이 서류를 밀어 철민 앞에 놓았습니다. 자택 대기 명령서였고 국가보위성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자네는 자택 대기 명령이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철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택 대기, 그것은 사실상 체포 직전 단계였고 보위부의 관례상 사흘 안에 연행 차량이 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신문실, 자백 강요,
정치범 수용소, 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민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 물품은 오늘 정리해 가게. 보안 서류는 모두 남기고. 네, 부장님. 철민은 일어섰고 부장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을 때 뒤에서 리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대좌. 철민이 돌아봤고 부장의 눈빛에 잠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연민이었을까 아니면 동정이었을까 하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조심하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철민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사를 잘 받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하지만 더 묻지 않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철민은 책상에 앉아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0회의 흔적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표창장, 가족사진, 동료들과 찍은 사진, 업무 수첩, 모두 이제 무의미해진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작은 상자에 담았고 손이 사진 한 장에 멈췄습니다. 10년 전 찍은 가족사진이었고 성진이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고 미양이는 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철민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각자 서류에 시선을 박은 채 일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자택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부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었고 복도가 점심시간으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철민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고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의 상자를 보니 20년이 그 작은 상자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철민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개인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최성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다. 답장은 3분 만에 왔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철민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자정이면 평양 시내 검문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지고 야간 근무자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정, 우리 집 뒷골목. 알겠습니다. 문자를 지우고 철민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더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54살의 보이부 대저가 아니라 도망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철민은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먼저 퇴근하십니까? 누군가 형식적으로 물었고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먼저 나갑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 동안 뒤에서 시선이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고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비병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대자 동지, 수고하십시오. 철민은 경례를 받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건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다시는 이 계급장을 달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지만 미행하는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아직은 감시가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평양 시내를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거리였고 수없이 지나다닌 길이었습니다. 대동강변을 따라가니 주체사상탑이 보였고 김일성 광장이 보였고 인민대학습당이 보였습니다. 20년을 살아온 도시였지만 이제 작별해야 할 도시였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옆 차선으로 트램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창밖을 보고 있었고 퇴근길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철민에게는 그런 평범함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오후 4시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감시원은 보이지 않았고 평소처럼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저 모퉁이 어딘가에 누군가 서 있을 것이고 집을 나서는 가족들을 지켜볼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윤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챘습니다. 당신, 자택대기 명령을 받았소.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언제? 사흘 안에 올 거요. 늦어도 목요일까지. 오늘이 월요일이었고 목요일이면 나흘 뒤였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사흘 안에 왔고 수요일이면 끝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우리, 윤희가 말을 잇지 못했고 철민은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늘 밤 떠납니다. 자정에 최 대위가 올 거요. 성진이랑 미양이는? 지금 어디 있소? 성진이는 도서관, 미양이는 친구 집에 갔어요. 전화해서 저녁 6시까지 집에 오라고 하시오. 이유는 말하지 말고.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로 갔습니다. 철민은 거실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오후 햇살이 아파트 사이로 비치고 있었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이 평화 뒤에는 언제나 감시와 통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성진이와 미양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챘습니다. 가족 4명이 거실에 모였고 철민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 이곳을 떠난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고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미양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어디로 가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철민은 딸을 바라봤고 18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이런 선택을 강요해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간다. 남쪽이라는 말에 성진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21살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던 청년이었고 장래가 촉망받던 학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그에게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언제요? 성진이가 물었고 철민은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에 최 대위가 군용 지프를 가지고 뒷골목에 올 거다. 그때 출발한다. 지금이 저녁 6시였고 자정까지 6시간이 남았습니다. 20년을 살아온 삶을 정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윤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소. 내일부터 집 앞에 감시원이 붙을 것이고 사흘 안에 나는 끌려갈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곧 뒤따를 거요.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고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부 대자였던 남편이 말하는 것이라면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각자 작은 배낭 하나씩만 챙기시오. 철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옷은 두세 벌만, 귀중품은 안 됩니다. 의심을 살 수 있소. 돈도 많이 가져가면 안 되고 사진도 최소한만. 미양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들한테 인사도 못해요? 선생님한테도? 안 돼.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 철민의 목소리가 단호했고 미양이는 소파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윤희가 딸을 안았고 자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진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평양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년을 살아온 도시였고, 친구들이 있는 곳이었고, 꿈을 키워온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성진이가 돌아봤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철민은 아들의 성숙함에 놀랐습니다. 울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내 방에 있는 당원증, 학생증, 모든 신분증을 모아오너라. 태워야 해. 알겠습니다. 성진이가 방으로 갔고 미양이도 울음을 그치고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윤희는 부엌으로 갔고 철민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건너편 아파트에서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이 집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0분 뒤 성진이가 신분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원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각종 증명서들이 한 무더기였습니다. 미양이도 자기 것들을 가져왔고 윤희도 부엌에서 자기와 남편의 것들을 들고 왔습니다. 발코니로 가자. 철민이 가족들을 이끌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작은 양철 대야를 가져와 바닥에 놓고 신분증들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이의 당원증이 제일 먼저 들어갔고 그 위로 학생증이 얹혔습니다. 철민은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이것을 태우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모든 증명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성진이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이터를 건네받은 성진이가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당원증 모서리를 하찼고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김정은의 초상이 그려진 증명서가 타들어갔고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미양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 없다는 듯이 눈을 감았고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윤희도 눈물을 흘렸지만 소리 없이 지켜봤습니다. 신분증들이 모두 타들어갔습니다. 검은 재만 양철 대야에 남았고 바람이 불어와 재를 흩날렸습니다. 20년의 삶이 한 줌 재가 되어 평양의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이제 각자 짐을 싸시오. 철민이 말했고 가족들이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철민은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보이부 제복이 걸려 있었고 대좌 계급장이 달린 어깨가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만졌습니다. 20회를 입었던 제복이었고 자랑스러웠던 계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도 버려야 했습니다. 작은 배낭을 꺼내 옷을 챙겼습니다. 평상복 2벌, 속옷, 양말, 간단한 세면도구, 더 이상은 넣을 수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년 전 대동강변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네 식구가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배낭에 넣었습니다. 윤희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보자기를 풀어보니 결혼 반지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철민이 결혼할 때 선물한 것이었고 윤희가 가장 아끼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작은 것만 가져가시오. 검문에 걸리면 안 되니까. 윤희는 결혼 반지만 손가락에 끼고 나머지는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안았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나도 무섭소. 철민이 솔직하게 말했고 윤희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밤 9시 가족들이 거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각자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고 모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양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성진이는 표정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합니다. 윤희가 말했지만 아무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식탁에 앉아 밥을 떠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언제 다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시 철민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의 소파, 식탁, 텔레비전, 가족 사진들이 걸린 벽 모든 것이 이대로 남겨질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와 뒤질 것이고 가족의 흔적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11시 불을 모두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족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양이가 어머니 옆에 붙어 앉았고 성진이는 창가에 서서 밖을 지켜봤습니다. 11시 50분 철민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최성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5분 후 도착합니다. 모두 준비하시오. 철민이 말했고 가족들이 일어났습니다. 배낭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미양이의 손이 떨렸고 윤희가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자정 현관문을 열기 전에 철민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집이 보였고 20년의 추억이 그 어둠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자. 철민이 문을 열었고 가족들이 하나씩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이웃집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집 사람들은 평범한 밤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 집 사람들은 삶을 바꾸는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뒷계단으로 내려갔고 뒷골목에 불을 끈 군용 지프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최성호 대위가 내렸습니다. 38살의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고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철민과 눈이 마주쳤을 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좌님,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고 철민도 작게 대답했습니다. 수고가 많네. 뒷자리에 군용 담요가 있습니다. 검문소 지날 때는 모두 몸을 숨기십시오. 가족들이 하나씩 차에 올랐습니다. 성진이가 먼저 올라 어머니와 동생을 도왔고 철민이 마지막으로 탔습니다. 뒷자리는 좁았고 4명이 앉기에는 비좁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최 대위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렸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골목을 빠져나갔고 큰 길로 접어들자 그제야 불을 켰습니다. 자정이 넘은 평양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거리를 밝히고 있었고 간간히 순찰차가 지나갔습니다. 철민은 창밖을 봤습니다. 광복거리, 천리마거리,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고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가 5분 후에 나옵니다. 최 대위가 말했고 철민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모두 담요 아래로 들어가시오. 숨소리도 내지 마시오. 윤희가 미양이를 안고 담요 속으로 들어갔고 성진이도 몸을 낮췄습니다. 철민이 마지막으로 담요를 뒤집었었고 4사람이 뒷자리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담요 아래는 숨이 막힐 것 같았고 미양이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검문소가 가까워진 것이었습니다. 담요 아래서 철민은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옆에서 윤희가 딸을 꽉 안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동무 어디 가십니까?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렸고 철민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긴급 출장입니다. 최 대위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약간 떨리는 것을 철민은 알아챘습니다. 명령서 보여주십시오.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고 경비병이 손전등으로 비추는 빛이 담요 위로 스쳤습니다. 철민은 숨을 참았습니다. 옆에서 미양이가 작게 신음하려 하자 윤희가 딸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국경경비대 본부로 가십니까? 네, 급한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건 뭡니까? 경비병이 뒷자리를 가리키는 것 같았고
철민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군용 물품입니다. 담요하고 장비들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발소리가 차 뒤로 돌아가는 것이 들렸습니다. 담요 아래서 성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철민도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경비병이 뒷문 손잡이를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됐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상급자로 보이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고 차단기가 올라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고 검문소를 지나쳤습니다. 100m쯤 지나자 최 대위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담요를 걷고 나온 가족들은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양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윤희는 가슴에 손을 얹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성진이만 표정 없이 창밖을 봤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3개가 더 남았습니다. 최 대위가 말했고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대동강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야간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고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 트럭 한 대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15분 후 2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들어가십시오. 가족들이 담요 속으로 들어갔고 이번에는 조금 익숙해진 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차가 멈췄고 같은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명령서 확인, 목적지 질문, 하지만 이번에는 뒷자리를 보지도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3번째 검문소도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보위부 직인이 찍힌 출장 명령서의 위력이었고 최 대위의 침착한 대응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4번째 검문소였습니다. 평양 외곽 대동강 다리 앞이었고 이곳을 지나면 평양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었고 가장 삼엄한 곳이었습니다. 차가 다가가자 검문소 불빛이 보였고 평소보다 더 많은 경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최 대위의 손에 땀이 배었고 핸들을 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담요 속으로 가족들이 다시 숨었고 차가 천천히 검문소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상급 간부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소자 계급장이 어깨에 달려 있었고 표정이 엄격했습니다. 이 시간에 출장이라니 어디로 가십니까?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고 최 대위가 대답했습니다. 신의주 국경경비대 본부입니다. 급한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명령서를 보겠습니다. 서류를 건넸고 소자가 손전등으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담요 아래서 철민은 시간이 멈춘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보위부 명령서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자가 차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발소리가 차체를 따라 움직였고 뒷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뒤에 뭐가 있죠? 군용 물품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담요 위로 손전등 불빛이 비쳤고 소자가 담요를 거두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철민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담요를 스스로 걷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보위부 대자의 위험을 실어 말했고 소자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철민은 차에서 내려 제복 안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아직 태우지 않은 보위부 대자 신분증이었습니다. 박철민 대자, 국가보위성 소속이요. 소자가 신분증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사진과 직인이 선명했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보위부 대자 앞에서 국경경비대 소자는 한참 아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자 동지. 야간 검문이라 확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해하오. 하지만 우리는 급한 임무 중이오. 통과시켜 주시오. 네, 즉시. 소자가 경례를 붙였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철민은 차에 다시 올랐고 최 대위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갔고 차가 천천히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동안 철민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문소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그 너머로 평양의 야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주체 사상탑의 붉은 불빛, 김일성 광장의 가로등, 익숙한 풍경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평양을 벗어났습니다. 최 대위가 말했고 담요 아래서 윤희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양이도 울고 있었고 성진이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을 살아온 도시를 떠났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고 이제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고 평양의 불빛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 대위가 속도를 높였고 신의주를 향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압록강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너머에 새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울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고 3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신의주 인근 압록 강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강 위로 짙게 깔려 있었고 건너편 중국 땅은 희미하게만 보였습니다. 최 대위가 차를 강변의 낡은 폐가 앞에 세웠습니다. 지붕이 반쯤 무너진 건물이었고 주변에는 사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엔진을 끄자 새벽의 정적이 흘러왔고 멀리서 강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최 대위가 차에서 내려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젊은 하급 장교 하나가 함께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상사 계급이었고 긴장한 얼굴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대장님, 고무보트를 준비했습니다. 최 대위의 부하였고 철민 가족이 차에서 내리자 경례를 붙였습니다. 새벽 6시가 교대 시간입니다. 그때가 가장 허술합니다. 하지만 중국 쪽 순찰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강변을 봤습니다. 폭이 한 400m쯤 되어 보였고 물살이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안개가 시야를 가렸지만 그것이 오히려 어모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폐가 뒤편에 검은색 고무보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4~5명이 탈 수 있는 크기였고 노 2개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사가 보트를 끌어 물가로 가져갔습니다. 철민은 최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었고 처자식을 지방으로 피신시키고 여기 선 사람이었습니다. 자네 가족은 괜찮겠나? 철민이 물었고 최 대위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처자식을 함경도 시골로 보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입니다. 저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미안하네. 자네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아닙니다, 대장님. 최성호가 철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0년 전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대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양심을 버린 채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갚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포옹했습니다. 남자들의 포옹은 짧았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도 최 대위에게 인사했습니다. 대위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무사히 가십시오. 남쪽에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새벽 6시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지만 안개는 여전히 짙었습니다. 상사가 보트를 물에 띄웠고 철민 가족이 하나씩 올라탔습니다. 미양이가 먼저 올랐고 어머니 윤희가 뒤를 따랐습니다. 성진이가 중앙에 앉았고 철민이 맨 뒤에 탔습니다. 보트가 물에 흔들렸고
미양이가 작게 비명을 삼켰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조금만 참아라. 철민과 성진이가 노를 잡았습니다. 최 대위와 상사가 보트를 밀었고 보트가 천천히 강으로 나아갔습니다. 대좌님, 행운을 빕니다. 최성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고 철민은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보트는 점점 강 중앙으로 나아갔고 북한 땅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를 젓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물살이 거세게 보트를 밀어냈고 철민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성진이도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고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안개가 주변을 감쌌습니다. 앞도 뒤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방향 감각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소리를 듣고 방향을 가늠했고 중국 쪽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북한 쪽 강변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순찰병이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거기 누구냐? 고함 소리가 안개를 뚫고 날아왔고 철민은 이를 악물고 더 힘차게 노를 저었습니다. 더 빨리, 성진아. 네, 아버지. 성진이도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보트가 속도를 냈지만 물살이 방해했고 생각만큼 빠르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정지하라. 쏜다. 경고가 들렸고 다음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총알이 물을 스쳤고 물보라가 보트 옆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미양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윤희가 딸을 끌어안았고 보트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모두 엎드려. 철민이 소리쳤지만 노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를 놓는 순간 물살에 떠내려가거나 제자리에 머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탕, 탕, 연속으로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발이 보트를 스쳤고 고무에 구멍이 났습니다. 공기가 새어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직 가라앉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계속 저어. 철민이 외쳤고 성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21살 청년이 아버지와 함께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고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계속 총성이 들렸습니다. 북한 순찰병들이 계속 쏘고 있었고 총알이 물을 때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안개 때문에 정확한 조준이 어려웠고 대부분의 총알이 빗나갔습니다. 중국 쪽 강변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안개 사이로 나무들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고 철민은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조금만 더. 윤희가 보트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국 땅이 눈앞에 보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탕, 탕, 탕. 북한 쪽에서 마지막 사격이 이어졌지만 이제 거리가 멀어져 총알이 닿지 않았습니다. 보트가 중국 쪽 강변에 닿았고 바닥이 모래를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려. 철민이 먼저 뛰어내려 보트를 끌어당겼습니다. 성진이도 내려 함께 끌었고 윤희가 미양이를 안고 내렸습니다. 네 사람 모두 온몸이 땀과 강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강변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은 철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고 안개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희가 남편을 안았고 성진이와 미양이도 가족을 껴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중국 땅 모래사장 위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는 아직도 희미하게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압록강이 두세 개를 갈라놓았고 이쪽은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빨리 움직이십시오. 숲 사이에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족으로 보이는 50대 남자였고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였습니다. 여기도 위험합니다. 중국 공안이 순찰도입니다. 철민은 가족들을 일으켰습니다. 보트는 그대로 두고 브로커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압록강이 안개 속에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 북한 땅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승합차가 숲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차에 올랐고 브로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좁은 산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갔고 강변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외딴 산골의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숨어 계십시오. 다음 이동 경로를 준비하겠습니다. 브로커가 말했고 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간 가족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고 미양이는 어머니 품에서 터져 나오듯 울었습니다. 성진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철민은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의 산이 보였고 낯선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무겁고 차가운 자유였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지 그것은 앞으로 천천히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첫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두막 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고 깨어나면 악몽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다시 깼습니다. 미양이는 계속 울었고 윤희는 딸을 안고 자장가를 불러줬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진이는 창가에 앉아 방만 바라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손을 봤습니다. 노를 저을 때 생긴 물집이 터져 있었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무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브로커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중국식 만두와 국수였고 가족들은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고 그저 살기 위해 입에 넣고 삼켰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이동은 일주일 후입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베이징까지 가서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 사람이 남쪽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겁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철민이 물었고 브로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달 길면 1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가야 하니까요. 1년 그 긴 시간을 숨어 지내야 한다는 것이 막막했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브로커가 급하게 오두막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 든 휴대전화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그 말에 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뉴스입니까? 평양에서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어로 된 뉴스 기사였지만 철민은 한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간부 17명 동시 숙청, 김정은 건강 이상설 유포 혐의, 반당 반영 명분자 제거. 철민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17명, 그날 저녁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자신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김 참사장, 박 소자, 그리고 이름도 모를 다른 이들까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브로커가 화면을 스크롤했고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철민은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국경경비대 최성호 대위 공개 총살, 탈북 지원 혐의. 아니, 철민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최 대위.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성호 대위가 보위부 간부 일가족의 탈북을 도운 혐의로
체포되어 이틀 전 신의주 인민재판소에서 공개 총사령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민들 앞에서 죄목이 낭독되었고 즉시 집행되었다고 했습니다. 철민의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윤희가 남편 곁으로 왔지만 철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최성호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38살 두 아이의 아버지, 10년 전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을 내놓은 사람. 처자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브로커가 다시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여기엔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브로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범의 가족은 3대가 처벌받는다는 것을, 아내와 아이들도 수용소로 갔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일어나 오두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두막 뒤편으로 걸어가 나무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먹으로 나무를 쳤고 손에서 피가 났지만 계속 쳤습니다. 최성호, 그의 아내, 두 아이들 모두 자신 때문에 죽거나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대위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흙바닥에 떨어졌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구해준 사람이 10년 뒤 자신을 구하고 죽었습니다. 그것도 공개 총살, 인민들 앞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죽었습니다. 성진이가 아버지를 찾아 나왔습니다. 땅에 엎드린 아버지를 받고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성진아. 철민이 아들을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야. 그날 저녁 술자리에서 그 말만 안 했어도, 조금만 조심했어도. 성진이는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 산 것이 최 대위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입니다. 21살 아들의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철민은 아들을 안았고 두 사람은 오두막 뒤편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안으로 돌아왔을 때 윤희와 미양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양이의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어머니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최 대위님 때문만이 아닙니다. 브로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17명, 그 사람들 가족까지 합치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17명의 간부, 각각 가족이 있었을 것이고 부모 형제가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3대 처벌 원칙에 따르면 수백 명이 수용소로 갔을 것이었습니다. 철민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한마디가 수백 명의 인생을 뒤바꿨습니다. 술자리에서 나온 그 가벼운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많은 죽음을 불렀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윤희가 남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 체제가 잘못된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체제가 미친 거예요. 윤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체제가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그 말을 꺼낸 것은 자신이었고 결과적으로 수백 명이 고통받게 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자리에 누웠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별이 보였고 낯선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철민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최성호의 얼굴, 김 참사장의 얼굴, 박 소자의 얼굴, 그리고 이름도 모를 수많은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북한 땅 어딘가에서 죽거나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대가였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얻은 자유 하지만 그 자유는 수백 명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철민은 자신이 평생 이 무게를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철민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최성호를 봤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고 아무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했습니다. 대좌님, 살아주십시오. 제목까지. 철민은 꿈속에서 울었고 깨어났을 때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최성호의 희생을, 17명의 죽음을, 수백 명의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철민은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희망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가야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 23평.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철민은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아래로 서울의 거리가 보였고 사람들이 저녁 퇴근길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밝은 도시였지만 철민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과 빛이 교차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지만 정작 적응은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북에서는 국가보위성 대저였지만 남에서는 그저 탈북민 번호 하나였습니다. 처음 취업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경력이 보위부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 질문에 철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조사하고 끌고 가고 신문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를 얻지 못했고 다음 자리도 그 다음 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작은 물류회사에서 창고 관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56살에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저녁 7시에 돌아왔고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희가 들어왔고 간호조무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남편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어요? 오늘은 어땠소? 괜찮았어요. 환자분 한 분이 제가 친절하다고 칭찬하셨어요. 윤희는 북에서 의과대학을 나왔지만 남한에서는 그 학력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다시 대학에 가야 했고 나이와 경제적 여건상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고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젊은 간호사들의 무시도 있었고 환자들의 편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묵묵히 일했고 지금은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월급 받았어요. 윤희가 봉투를 꺼냈고 철민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이 많소. 우리 함께 고생하는 거죠, 뭐.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비좁은 아파트였지만 평양의 고급 아파트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선 새벽에 누군가 끌려가지 않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신문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성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책을 잔뜩 들고 있었고 얼굴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공부는 잘 되니? 철민이 물었고 성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학 문제가 드디어 풀렸어요. 일주일 동안 붙들고 있던 건데 22살이 된 성진이는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지금 대학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 출신이었지만 남한에서는 그 학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좌절했지만
지금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봄 편입시험 보려고요. 서울대는 어렵겠지만 다른 대학은 가능할 것 같아요. 잘하고 있구나. 철민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북에선 촉망받는 대학생이었지만 남에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불평하지 않았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8시쯤 미양이가 돌아왔습니다. 19살이 된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다 왔어요. 미양이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처음 학교에 갔을 때는 달랐습니다. 북한 억양 때문에 놀림받았고 빨갱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고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미양이의 착한 성격을 알아본 아이들이 다가왔고 지금은 반에서 인기 있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들이 같이 대학 가자고 했어요. 같은 과 지원하자고. 그래. 어느 과를 가고 싶니? 사회복지학과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 돕고 싶어요. 미양이의 말에 철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18살에 고향을 떠나 총알이 날아오는 강을 건넌 아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좁은 식탁에 4사람이 둘러앉았고 윤희가 차린 김치찌개와 밥이 놓였습니다. 평양에서 먹던 고급 요리는 아니었지만 가족이 함께 먹는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4사람이 동시에 말했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탁에서 오가는 대화들, 성진이의 공부 이야기, 미양이의 학교 이야기, 윤희의 병원 이야기,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철민은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고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 각자의 삶이 있었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진이가 아버지 옆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세요? 1년 반 전에도 했던 질문이었고 철민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 하지만 미안함은 평생 안고 살 것 같구나. 최성호 대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숙청된 17명의 동료들, 그들의 가족들, 북에 남겨진 자신의 형제들, 매일 밤 꿈에 나타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 진실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구나. 그건 체제의 잘못이에요. 진실을 말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진실을 용납하지 못하는 체제의 잘못이에요. 22살 아들의 말이 깊이 있었고 철민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1년 반 사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한 가지는 확실해요. 성진이가 아버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최 대위님과 다른 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에요. 철민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서울의 밤바람이 2사람을 스쳐 지나갔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꿈을 꿨습니다. 최성우가 나타났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17명의 동료들도 서 있었고 모두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대좌님, 잘 살고 계시죠?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대좌님 가족이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 저희는 만족합니다. 꿈에서 깬 철민은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옆에서 윤희가 자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성진이가 공부하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성진이가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고 철민은 아들 뒤에 섰습니다. 아직도 안 자니? 조금만 더 하려고요.
철민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서 자고 있을 미양이를 생각했습니다. 부엌에서 내일 도시락을 준비해둔 윤희를 생각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 이 작은 행복,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소중히 지켜야 했고 더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땅 하지만 그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고통 위에 서 있는 자유였습니다. 철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이 무게를 지고 살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바르게 살도록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체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는지, 한마디 말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앗아가는지,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벽 5시, 철민은 조용히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출근 시간까지 1시간이 남았지만 산책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니 서울의 새벽 공기가 폐속으로 들어왔고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었습니다. 무거운 과거를 등에 지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자유의 땅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박철민의 선택이었고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수백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곳, 진실을 말하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곳,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박철민 가족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자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